네, 오늘 테마 토크 시간에서는 아파트 분양 시장과 소비자들의 좀 대응 전략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최근에 이제 정부가 분양 시장과 관련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에 다시 도입이 되고, 또 이게 중도금 보증이 축소가 되고, 또 청약 자격도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뭐 참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 내년에 이제 주택 분양 물량이 좀 줄어들 거다, 위축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결국 뭐 새 아파트를 청약을 받는 것도 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예, 뭐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허가 물량 자체가 2015년, 16년에 가장 피크를 이뤘거든요. 그 분양 인허가 물량이 올해 내년에 다 입주로 가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더더욱 올해 내에 이제 밀어내기를 한다, 이런 소문들도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부터 규제가 강해지는데 분양을 하겠냐, 연말까지 최대한 해보자, 그렇게 하니까 내년부터는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뭐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초과이익 환수제 강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시점하고 지역을 잘 봐야 되는데, 시점이야 사실 내년 상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달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월 달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시점은 필히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시점으로 봤을 때. 그때 이제 만약 좀 그 자본력이 딸리든가 아니면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게 되면은 지역에 따라서는 급등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짚고 넘어가자, 시점에서는. 그 다음 지역에서는 철저하게 갈인 현상이 더 나타날 것이다. 지금 이제 그 베이비 부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요 투자 세력으로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돈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유동자금이. 부동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동자금이 어디로 갈 거냐. 베이비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검증된 자산에만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남 재건축이나 강남 아니면 서울에서 새로 뜨고 있는 지역들, 새로이 재개발에 뜨고 있는 지역들, 그렇게로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시점을 봤을 때 내년에는 상반기는 조금 지나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지역은 양극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몰리는 지역을 따라가라. 그게 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서울 집값을 한 30몇 년간 보게 되면은 서울 집값은 언제든지 사도 다 본전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 한 2, 3년 고생한다, 최악의 경우에. 뭐 길면은 5년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다시 올라간다는 자신감이 있으면은, 또는 그걸 감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시점은 큰 문제는 아닐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빨리 오르는 지역, 많이 오르는 지역과 덜 오르고 안 오르는 지역은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신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중장기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서 저도 좀 이어서 매우 중요한 통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제 12사 대책이나 이렇게 정부의 규제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무주택자는 과연 집을 살도 되나, 집을 산다면 신규 분양 방법이 좋은가, 급매물 또는 경공매 이런 게 좋은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과연 이렇게 내 집 마련했을 때 혹시 집값이 만약 급락하면 금리도 오르고 내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질문들이 제가 가장 현장에서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마침 우리 그 유아룡 MC께서 이 질문을 주셨으니까 매우 유익한 것 같아요. 이런 고민에 있는 분들은 지금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0년 또는 30년 통계를 보니까 아까 교수님 그 말씀에 의해서 제가 이제 통계를 잠깐 언급하면 세 가지 중요한 통계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집값은 적어도 물가 상승률이 약 3.9였는데 집값도 집값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포함한 전국의 집값도 이와 비슷하게 올랐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렇게 많이 집값이 생각보다 물가상 높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거는 거품이 별로 적다라는 점이에요. 약 4%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가 좀 더 많이 올랐어요. 아파트는 6% 올랐어요. 이 얘기는 투자가치 측면에서 집을 사더라도 단독이나 연립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내 집을 한 사람이 투자 측면에서는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걸, 이게 6%. 근데 이게 강남 지역이 있죠. 이게 7%로 나오고
이제 서울 지역이 좀 높게 나와요. 6%로. 그러니까 서울 지역 아파트가 좀 높게 나오는데 강남 지역 상승률이 강북 지역이 5%보다 또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통계를 보면 강남 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이 강북 지역보다는 또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결론을 하나 내죠. 그걸 보면 아파트의 투자 가치의 지속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는 그럼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하는 건데 이거는 성장성 지표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의 인구나 소득이나 인프라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인구는 이제 2031년까지, 가구수는 2042년까지, 그 다음에 우리 소득은 추계를 해보면 2040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최근에 인구가 감소했지만 이거는 경기도나 인천으로 전세난 때문에, 집값 때문에 비자발적 이주임을 감안하고 또 도쿄나 런던 우리보다 한 20-30년 앞선 나라 주요 글로벌 시티들이 계속해서 집값이 지금도 오르는 걸 감안하면 앞서 얘기했죠. 결론 또 하나 냅니다. 서울 지역에 이 소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 특히 최근에 새주택 가격과 이 중고주택 가격 간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중소형 새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서울 지역에 신규 분양주택을 갖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제까지? 적어도 인구와 소득이 증가하는 2031년 내지는 40년까지는 그렇게 내다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결국은 또 고민이 돼요. 지금 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한 10 내지 15% 정도 집값의 버블이, 분양가의 버블이 있고 이게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택지비와 건축비로 한다면, 여기에 적정 마진을 한다면 빠져야 된다라는 보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규 분양은 여전히 무주택자라면 접근 가능하고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인가. 그러나 길게 본다면 두 번째는 가점제 얘기도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간에 양극화 현상은 또 심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 때 분양가 상한제도 하고 택지 공급도 없고 또 이럴 때야말로 제가 볼 때는 무주택자는 신규 분양 시장을 통해서 장기적인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주거 안정과 또 이 우리가 투자 측면에서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생각보다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땅값과 건축비와 인건비가 내려가지 않으면,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그 차액이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반 퍼센트를 자의해서 나타났죠. 분양가를 낮추면 집값을 낮추기보다는 그 차익을 오히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과열될 양상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과정이 이제 가점을 높이는 거예요. 가점제가 또 시행이 된 걸 주목해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 본다면 저의 조언은 젊은 층이 되었다, 우리가 장기 무주택자, 그러니까 고령층이 되었다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과 강화문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용산 지역과 특히 앞으로 도시 재생 시범지구가 나오는 지역의 분양은 적극적으로 청약하라,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잠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청약 가점제도가 이제 좀 더 강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가점제 주택이 이제 공급이 더 거의 100%가 청약. 민영주택 85제곱미터 이하에는 100%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민영 주택도 50% 이상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점을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반반으로 해서 이제 청약 경쟁률을 통해서 당첨 확률이 50% 있었는데 이제는 청약 가점제가 되기 때문에 대개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권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가능해요. 재미나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청약 가점의 구성 요건이 중요한데 이게 부양가족 수가 제일 많아요. 84점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기간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강남은 안정적인 당첨권이 60점 이상은 되어야 돼요. 지금 65에서 지금 70 사이가 나와요.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낮아요. 최근에 된 걸 보면. 그래도 그러니까 강남의 안정권은 65점이에요. 강북의 안정권은 마포에서 나왔는데 한 60점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기가 높을수록 또는 앞서 분양가와 그 시세 차이가 많을수록
경쟁률이 높죠. 그러니까 100대 1, 200대 우리가 이제 심바부 센트럴 자기가 168대 1이었거든요. 이렇게 높아가면 근데 이때 그 30 그러니까 85제곱미터 기준으로 약 3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해요. 분양권 전매 차익이 실제로 발생했어요. 그리고 많이 발생한 게 5억까지도 나왔다는 게 언론의 발표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잘 이용해서 잘만 하면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중에 가장 점수를 높이기 이 가점 쌓기라고 그러죠. 이제 가점 쌓기 경쟁이 벌어질 텐데 사실은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 통장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미 고정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이 무주택자라면 부모님과 합가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좀 여력이 된다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쌍둥이를 낳으면 더 효과가 커요. 네. 세 번째는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점수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그러니까 이 무주택, 장기 무주택자이고 또 부양가족 수가 많다면 이 정말 내 집 마련 인기 지역에 하는 이런 기회는 더 문은 더 넓어졌다 그런 측면을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장기 무주택자라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만한 능력이 될까요? 그러니까 외곽 지역은 자기 자금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강남은 불가능할 테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뭐 좀 길목이 조금만 좋다 서울에서 그런 분양을 무조건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참 웃기는 제도인데 200만 원 건설하고 이럴 때는 그것들이 주변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서울에 300만 채가 있는데 고작 뭐 500채, 1000채 분양가 상한제 해서 300만 채 값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하는 발상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로또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들 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 4억씩 나왔습니다. 그 추천만 받으면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분 나빠서 다시 바꾸기 전에 일단 기회를 잡아야 되겠네요. 기회는 무조건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입지가 아주 나쁜 지역만 아니라면은 분양가 상한제는 무조건 잡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내년이나 후년에 분양 받을 때 한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물량이 쏟아지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가 한두 번, 두세 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0.25씩 올라간다고 봤을 때 한 3번 정도 올라가면은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원리금 상환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자 부담이, 은행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게 이제 한 3번 올라가면은 기존 금리보다 거의 한 20%, 30%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5%.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제 소비자들이 물건을 던질 가능성이 생겨요. 오히려 그 시점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양시장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아주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끝 무렵쯤 되면은 제도가 거의 세팅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팅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봐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는 무조건 아주 나쁜 위치만 아니면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이제 질문 요지가 이제 강남 같은 데 비싼데 이렇게 중도금 대출도 9억 원에서 이제 8억 3천만 원 이하 주택으로 이제 이렇게 분양 보증이 좀 대상이 낮아졌잖아요. 강남 주택은 되게 지금 뭐 30평 되면 되게 10억이 넘어가니까 이제 20평대 정도가 이제 대출이 될 것이다. 중도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 강남권과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공동투자. 그러니까 공구가 유행했잖아요. 단어가 공동구매에서 이제 공동투자로 옮겨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이 청약통장은 있고 아까 무주택 가점도 좀 있어요. 이게 가점은 높은데 자금이 없어요. 그러면 강남 청약을 포기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자금이 부족한 입장에. 그래서 요즘 등장한 게 공동투자. 그러니까 가족끼리 믿을만한 가족끼리 누구 청약 통장 가입자 이름으로 해서 가점이 높으면 당첨이 되죠. 거기에 따른 이제 대출이 잘 안 되는 거 줄어들었잖아요. 중도금 이런 부분들을 자금 조달해서 하고 그
그 이익은 나누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으로 유행을 하고 있답니다. 한번 좀 참고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포기하지 말고요. 네, 가족을 모아라. 공투를 하자. 강남을 공략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예. 결국 이제 우리가 좀 강남도 포기할 필요는 없는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귀담아 들으실 만한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